네, 그동안 물가 상승의 선봉에 있던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죠.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순방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가 향방에 대해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.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뭐 하반기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향방이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. 먼저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? 네, 올해 들어서 지금 국제유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요. 그 전쟁 이후로 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8, 9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6월 그 미 연준의 강한 긴축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해졌습니다. 그럼에 따라서 이제 WTI가 120달러 6월 초에 형성하다가 100달러 밑까지도 좀 하회하고 지금은 한 99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조정 국면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연초 이후부터는 그 공급 차질의 우려, 그리고 전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드라이브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 관련된 그 이슈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, 즉 경제 지표나 경기 침체 이런 이슈들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네,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. 그런데 이 바이든이 결국에는 뭐 빈손으로 왔습니다.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?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. 원래부터 좀 증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워낙에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문제는 그 6월 초에 오펙 플러스 증산이 딱 나왔었는데 조그만 증산이지만 그 증산이 예기치 못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한다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바로바로 나오면서 이 사우디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그 협상이 좀 제대로 안 됐던지 아니면 하고 있는 과정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대해서 매달 회의를 하거든요. 그래서 8월 이후에 9월 그리고 10월 이런 증산 스케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네,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, 네, 사실 오재영 연구원하고는 제가 과거에 뭐 같은 하우스에서 뭐 리서치를 좀 했었는데 그때마다 오재영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에 대한 숫자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우디가 만약에 증산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? 사실은 효과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 전체 그 원유 시장이 일간 1억 배럴 정도 사용하고 공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가 할 수 있는 게 그 100만 배럴 정도가 맥스입니다. 거기다가 이제 오펙으로 치면 다른 국가들은 별로 여력이 없고 UAE나 사우디 정도까지 하면 최대로 해봤자 200만 배럴인데 이게 사실은 뭐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뭐 급락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는 측면이지만 어쨌든 미 그 바이든 정부랑 이렇게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증산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센티멘트에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렇다면 전반적인 원유 수급은 어떨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이제 연초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쟁이 터지고 오펙의 증산은 이제 하반기에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러시아 원유 공급은 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미국의 원유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있잖아요. 그래서 워낙에 공급 쪽에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좀 생각들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워낙 커졌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은 리오프닝도 시작이 되고 중국의 이제 경제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반기에 좀 수요가 굉장히 강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이 지금 수요가 부족한 문제들, 공급이 부족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. 네, 공급이 부족한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7월 그러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. 네. 그런데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줄고 있다고요?
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올랐던 영향도 있지만 그 EIA라고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매주 주간 이제 원유나 이런 휘발유 이런 것들의 재고나 이제 수요들을 좀 발표를 하는데요.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재고들이 한 2주 동안 좀 늘어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, 특히 지난주 데이터가 좀 되게 좀 특이했었는데,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그 7월의 둘째 주 치고는 거의 역대 최소폭 굉장히 좀 적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한 영향, 거기다가 좀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사실 이 휘발유 가격의 향방을 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. 하지만 경기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후쩍 앞으로 온 거 아닌가,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요 주간 데이터긴 하지만 요 주간 데이터가 한 3, 4주 누적이 돼서 계속해서 재고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면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좋지가 않구나,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구나,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부쩍 늘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오재영 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경향성인가요? 원래 그래서 원유라는 게 계절적으로 여름에 수요가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8월에서 좀 늦으면 9월 정도까지는 좀 수요가 뒷받침되고, 아무래도 전쟁 이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가격이 좀 변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하다가 이제 8, 9월부터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도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, 거기다 이제 정제 마진, 즉 이제 뭐 휘발유나 이런 디젤 가격들이 더 빠르게 좀 하락을 하면서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꺾인다면 그 원유 가격도 좀 생각보다 좀 빨리 하락할 가능성,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.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진짜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원유 가격이 WTI 기준으로 100달러 조금 밑에 있는데 저희는 한 80달러 후반대까지도, 초반이나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큰 가능성을 이렇게 보진 않지만 진짜 신용위기 이런 것들까지 겹쳐져서 2008년과 같은 강한 경기 침체까지 나온다면 60달러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? 최근에 외사 중에서 시티랑 JP인가요? 네. 65달러 WTI 기준으로, 또한 한 증권사에서는 뭐 160불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견이 완전히 좀 다른데 네. 오재영 연구원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? 시티처럼 경기 침체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? 아니면 공급 차질로 유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? 아무래도 과거 경기 침체 때를 보면 2008년까지 가지 않아도 2001년과 같이 그런 짧고 완만했던 경기 침체 시기에도 고점 대비 원유 가격이 50%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이길 정도의 그런 원유 시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경기 둔화 시그널은 결국에는 원유 가격은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었기 때문인데요. 네. 그렇다면 글로벌 물가하고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, 물가는 피크아웃 쳤다고 보는 겁니까? 네,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. 이제 물가를 뭐 원자재만은 드라이빙은 하진 않았죠. 뭐 원자재 가격도 있고, 뭐 주거 비용, 뭐 서비스 가격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의 유동성 긴축 국면, 그리고 경기 둔화,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될 원자재 가격 하락, 여기다가 이제 연말까지 가격이 조금 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아무래도 물가 안정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원자재는 또 국제유가 말고 다른 금속 가격도 충분히 있잖아요. 네. 최근에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 구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근에 하방 압력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, 금속 가격은 어떻습니까? 가격별로 약간의 차별화가 있습니까? 뭐
조금씩의 차별화는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도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 영향을 엄청 크게 받진 않거든요.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다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입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국내 얘기 좀 해볼까요? 과거에 한국 경제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네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다 수입해 오니까요. 자, 시차를 갖고 국내 국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건데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조만간 10월 달에는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국제유가 이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차를 좀 분석해 보셨을 때 국내 물가는 어느 정도 시기에서 분수령이 좀 있을까요?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. 이게 물가를 보면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인데 공급 측면을 이제 드라이빙하는 그런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 쪽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 영향을 받는다면 좀 물가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증시에는 이제 유동성과 저희가 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, 유동성은 다음 달에 이제 FOMC도 있고 특히 오늘 밤에는 ECB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긴축하는 시기입니다. 또한 그 시기는 앞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고요.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면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지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쟁 이슈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그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가격은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가격 하락을 좌우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기업들 실적도 좋고 경제 지표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. 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다시 원자재 가격은 소폭이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.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. 하나는 전쟁. 근데 그 전쟁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외생 변수로 두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침체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경기 침체는 어떤 지표 아니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 그 지표가 향후 턴어라운드 한다면 또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걸 잣대로 우리가 봐야 될지. 먼저 반영되는 거는 이제 심리 지표들인데요. 사실 심리 지표들은 좀 많이 내려간 상태인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실물 지표들은 사실 좀 늦게 반영되기도 하고 실물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하면 다시 그 심리 지표들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소비가 국제유가 올라간 것들도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그 심리가 좀 탄탄하고 소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한다. 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고요. 반대로 소비 그런 지표들이 많이 무너진다. 라고 하면 좀 경기 침체가 많이 가셔야된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소비 지표 더 나아가서 소비 관련된 심리 지표가 매우 중요하군요. 자,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계를 좀 넓혀보죠. 국가 단위로 보면 이 수요를 좌우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인 것 같습니다.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0.4%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. 네. 금융시장은 모든 것을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의 원유 수입도 크게 늘고요. 또한 다방면으로 원자재 가격을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재영 연구원이 말씀 주셨던 하방할 겁니다라는 이런 전망에서 오히려 반대로 전망이 조금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? 근데 말씀 주셨듯이 중국이 되게 중요한 국가고 좀 따로 갈 수 있는 국가긴 하거든요.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도 보면 중국이 그래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면서 혼자 좀
따로 이렇게 좀 경기가 좋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뭐 6%대 강한 고성장 국가는 아니고요. 이 지금의 경기 둔화 요 시그널 전에도 중국은 이제 중성장 국가로 이제 4%대로 내려간다라는 좀 시각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작은 사이클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을 풀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그 글로벌 경제 그 분위기와 다르게 혼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쭈는 게 좀 중요해서 그럽니다. 중국의 1분기가 4%대, 2분기가 0.4%, 그럼 상반기 성장률 평균이 3%대거든요. 네. 근데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5.5%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6, 7%가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오재영 연구원께서는 중금리 중성장으로 중국 경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원유 수요의 드라이브가 좀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, 근데 중국의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목표 성장률은 지킨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4, 5%가 아니고 중국이 하반기에 7% 가까이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지 않나,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여쭈는 것입니다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대부분 성장 그 목표를 지키긴 해왔었는데요. 지금 그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들도 그렇고 글로벌 수요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할까라고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정부가 뭐 의도하지 않는다면 뭐 주택 시장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좀 강하게 경제가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오늘 장시간 다양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돌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. 연구원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